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드러크라움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부가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료로 마약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마약쟁이는 모두 잡아다가 철창에 쳐넣으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만, 독일은 이들이 마약에 중독된 것도 일정 부분 국가 책임이 있다고 여겨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독자들도 올바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물론 드러크라움의 마약 주사에는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고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세금 내면서 살아오다가 나이 들어 노동력을 잃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생존 유지 차원의 복지를 적선하듯 내밀면서 마치 커다란 시혜나 베푸는 것 마냥 생색내는 우리의 복지 시스템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보다 국민이 힘들 때 그들을 지켜주는 국가의 의무가 더 크다. 대다수 독일인들의 생각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개인 차원으로만 돌리는 한 우리는 결코 정글의 야만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2.12. 79년 12월 12일. 대단한 역사의 격동과 반동, 쿠데타, 그런 것이 있었죠. 20여 년 후에 오늘.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그리고 서해안, 전라남북도 이런 곳에 많은 눈이 온다 그러죠. 각자 계시는 곳들 기상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앞두고 날씨가 또 궂으니까 챙길 것들 많이 챙기시고 건강 유념하셔야겠네요.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자식 대신에 사과했어요. 올해 아들 때문에 사과하는 사람들 많네요. 네. 자식을 잘 둬야 하는 게 아니라 다 닮아간다고 하죠. 예. 평소에 조양호 회장의 그 권위적인 태도, 특히 직원들 하대하는 그 태도, 이게 입질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군사 문화가 특히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대한항공이 특히 네. 그래, 한진이.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뭐 넌더리를 치는 노동자들도 많았고요. 또 그래서 그만둔 임원도 적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화야 어디 뭐 한진뿐입니까? 제2모 회장, 뭐 누구라고 꼭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임원들, 어느 집안에서는 가장이요 아버지인 그런 사람을 하대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조인트를 까는 이런 놈들이 재벌입니다, 이 나라에. 제2모. 그 아들도 좀 이번에 좀 선거 때 골치 아팠죠, 그 제2모.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는 제2모와 맞는지. 흉내 잘 내시던데. 예? 왜 그러세요? 예.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자, 조양호 회장, 오늘 딸인 조현아 부사장의 국토교통부 출도 1시간 반 전인 낮 1시 반쯤에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면서 조현아 부사장의 복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하면 큰일 나죠. 예, 설령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걸 표출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계열사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회견 내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연합뉴스 기자가 이 조양호 회장이 발표했던 발표문 네. 그거를 이제 뒷장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 뒷장 뒷부분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지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걸 사진 찍히고 그랬답니까? 예, 지금 막 올려주셨네요. 어떤 분이 사진을. 예. 저도 저 서울대 한인섭 교수 예.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한인섭 교수가 제 페이스북에서 포오신 거예요. 그랬더군요. 예. 저때 괄호 열고 다시 한번 깊숙이 인사.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가 있는데요. 이 목사가 설교문을 자기가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학생들 돈을 주면서 대리로 작성하게 합니다. 그게 아마 편당 15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설교문 한 번에요? 이게 무슨 정가, 단가가 있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인데 대형교회 목사인 만큼 또 통도 크시죠. 그런데 이 양반이 설교하다가 괄호 열고 이 부분에서 힘 주어서 괄호 닫고 이 부분까지 읽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도 아마 비슷한 그런 실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간 자, 하여간 이 조양호 회장의 100배 사죄는 검찰이 전날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시키는 등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조 회장님이 좀 순수하신 면이 있네요. 아니 대한항공에 대해서 왜 압수수색하고 또 조현아 부사장 출국 금지시키겠습니까? 이게 무슨 행위가 계시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측근 실세 국정농단 의혹 이걸 덮기 위해서 오버액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100배 사죄, 100배 사죄가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것이겠죠. 예, 그런 진정성만은 믿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또 오동팔님이 사진을 올리셨군요. 예. 자, 그 땅콩 조현아 전 부사장. 네. 국토교통부에 오늘 오후 출석했네요. 예. 검은 옷 차림으로 서울 공항동 김포국제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출근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승무원들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또 기자들이 그렇게 묻는데 말이죠. 아무 얘기도 안 한다든지 혹은 사과를 내가 왜 하느냐 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아니 무릎을 꿇리게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폭언을 냈고 뭘 던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책인가 파일인가를 던져가지고 여승무원의 가슴 부분에 맞고
비행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무릎을 꿇렸다. 남자 사무장 손엔 또 뭘 부딪히게 해가지고 찰과상을 입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갤럭시 탭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 이런 말만 하고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어떻게 뭐 큰 풍파는 피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몸맞춤인지 아니면 진심의 사과인지 다급했겠죠. 국내외적으로 뭐 불매 운동이다. 회사 이미지 급 추락할 것이고 특히 이 서비스 분야야말로 이미지가 결정적인 건데 이런 거 한 번 있으면 오래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국적기 우리나라에서 뭐 애국심에 입각한 국적기 타기 이런 게 좀 강한 편인데 네. 여기에서 놓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뭐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예. 부랴부랴 뭐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짙게 풍깁니다. 왜냐하면 사건 초기 첫 반응에 비추어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만약에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거였으면 그날 네. 첫날 했었어야죠. 이렇게. 진정성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짓을 안 하죠. 기본적으로. 뭐 첫날은 그랬잖아요. 예. 그 승무원이 잘못한 거다. 예. 대한항공 홍보실. 아마 홍보팀에서 나온 얘기겠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 홍보팀이 이거 빅엿을 먹이는구나, 경영진을. 일부러 사보타주 했다는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엔 파다합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면은 국민들이 격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다면 뭐겠습니까? 회장이 그렇게 시켰거나, 혹은 아니면 홍보팀에서 알아서 기었다는 건데. 또는 홍보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안 됩니다. 예. 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는 사내 분위기일 수도 있겠죠. 예. 그게 아니면 그냥 뭐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십시오. 정도였던 거나. 오늘 저는 조양호 회장을 갑양호 회장이라고 말합니다. 갑양호 회장 일가가 오늘 머리 숙여 사과를 했는데 자업자득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렇고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균열 누수. 이어서 이번에는 영화관이 뭐 바닥부터 도대체 여기 롯데월드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말이죠. 왜 이래요? 이게 진짜 무슨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롯데그룹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아니, 그래서 잠정 폐쇄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 가겠습니까? 제2롯데월드 안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네. 지난 10일 밤, 그러니까 이틀 전이군요. 이틀 전 밤에 영화 상영 중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서 상영관 한 곳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관람객들에 따르면은 지난 이틀 전 수요일 저녁 7시 50분쯤 월드타워 14관, 이 14관씩이나 있나 봐요. 멀티플렉스네요. 네.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상영하는 도중에 수차례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과 스크린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관람객이 관람을 포기하고 영화관 측에 강하게 항의해서 환불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한두 분이 이런 게 아니니까 말이죠. 이건 뭐 단체로 다 그 현상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롯데시네마는 그 영화를 끝까지 상영해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는데 그날 밤까지 영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에서야 24관을 폐쇄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갔는데 이 상영관에서는 그런데 화요일에도 비슷한 진동을 느낀 한 관객이 119에 신고해서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소음과 진동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쿠아리움 누수에 이어서 지하 1층 천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영화관에서까지 진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에 총체적 의문이 제기돼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즉각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다음 총체적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인 서울시도 이거 뭐 안전하다 판단해서 오픈하도록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뭐 업무 분장을 네 거 내 거를 떠나서 물론 좀 서울시도 당연히 관여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뭐 분장 따져서 국토부 잘못이니
뭐 서울시 잘못이니 그건 두 번째로 하기로 하고 네.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죠. 여기야말로 다중 이용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영화관 같은 곳은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함께 이용하는 곳인데 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예. 무슨 설마 요즘 뭐죠? 4D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겠죠. 그런 차원의 그러게요. 것이라면은. 근데 119까지 출동했다고 치면 예. 이거는 임시 개장 전에 이런 것조차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뭘 했다는 건지. 자,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3D, 4D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갑자기 물이 튄다든지 예. 뭐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는. 근데 그런 효과가 영화 중에 감지되는 거야. 뭐 그거는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영화 내부의 컨텐츠니까.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빨리 개장해야 된다라고 바람을 넣은 신문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런 바람 넣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나요? 사설 이런 걸로 썼었나요? 기사를 통해서 이 박원순이 그 시민단체 이 단체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빨리 오픈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저층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거를 오픈 안 시키느냐라고 했던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톤의 조선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썼습니까? 했고요. 다른 뭐 경제지들이 또 따라서 옮겨 싣고 그랬어요. 그 즈음에 롯데 광고가 조선에 얼마나 실렸는지는 그것도 한번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고 지금 곳곳에서 빚 때문에 큰 문제고 경기는 깔아앉고 금리 계속 낮추어도 돈은 풀리지 않고 이도저도 묘수가 없어서 고민일 텐데 국가, 가계, 소규모 자영업자, 기업, 그러니까 경제 모든 주체들 다 합친 부채 총액이 지난해 4,500조. 예. 와, 이거 누가 어떻게 갚아야 된답니까? 글쎄 말입니다. 뭐 이제 그 부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담의 주체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면은 이건 뭐, 도무지, 이건 뭐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임계점을 이미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네. 나라 경제에 아주 심각한 적신호가 켜지는 셈인데, 우리 한 해 그 예산이 한 300조 대 아닙니까? 그렇죠. 370조쯤 네. 됐죠, 이번에. 그런데 4,500조란 말이죠. 예. 2012년 말에는요, 4,278조. 그리고, 이렇게 따진다면은 1년 동안에 5.4%나 급증하는 액수입니다. 이게 사실은 규모도 규모지만은 속도의 문제거든요. 가파르게 이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단 말이죠.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감당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심각성을 인식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최경환 부총리 9월에 내놓은 부동산 이 경기 활성화 대책 내놨잖아요. 그는 마음껏 빚 끌어다 쓰셔서 집을 사시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때는 그렇게 가계대출 뭐 무제한 사실 허용하다시피 이렇게 규제를 풀었는데 이제 와서는 또 이렇게 규제를 또 점검해서 가계 부채 대책을 세우겠다 또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참. 이게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그 출발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네. 이게 바로 실은 지금의 그 이런 부채 폭증 거기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갚지 못할 빚을 잔뜩 빌려다가 결국 가게를 파산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은행으로 또 국가 경제로 그 영향을 미치게 해서 결국 뭐 진짜 전 세계적인 경제 그 위기를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나마 참여정부 당시에 빚 함부로 끌어다 쓸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아가지고 그나마 우리도 글로벌 그 금융위기 크게 그 여파를 입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MB 정권 이후서부터 빚을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빚장을 다 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좀 참여정부 때 그렇게 규제를 만들어 놓아서 그나마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덕이 MB한테 가더라고요. MB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았다. 참, 이거 뭐, 기가 막혀서. 야, 이건 우리. 그건 MB 때의
글로벌 위기를 벗어난 것은 정책적 성공이라기보다는 네. 전 국민들의 고통 분담 차원의 IMF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그 가계 부채로 또 기업 부채로 국가 부채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박근혜 정부 전 칭송하겠습니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없이 이런 숫자들만 나열하는 뭔 놈의 노믹스입니까? 뭔 놈의 노믹스. 지금 철학도 내용도 비전도 뭐 방어책도 전혀 없는 노믹스 같은 소리. 아이고 참. 우리 김 PD가 또 없습니다. 일찌감치 열이 올랐군요. 네, 제가 경제를 몰라도 제가 최경환보단 잘할 자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열받은 김용민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5시 52분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게시판을 좀 보고 오늘은 조금 코너별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국제뉴스를 먼저 하고요. 윤재석 의원이 방송 마치고 어디를 좀 긴급히 가야 된다 그래서 정가 산책하고 앞뒤 순서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뉴스 재구성 그리고 이강윤의 뉴스의 행과 가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67조. 이분 숫자와 경제에 아주 밝으신 분이죠. 나라빚 4,500조 원, 그중에서 기업 빚이 2,200조, 국가빚은 1,060조, 가계빚, 와, 가계부채가 1,020조까지 올라왔군요. 이게 며칠자 통계인가요? 가계빚이 1,000조를 넘었다. 1,020조.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빚 215조. 뭐 자영업자들의 빚과 가계빚은 크게 보아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375조 원의 12배. 우리나라가 12년간 쓸 돈이란 얘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과정에 12년 동안 GDP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래서 이 빚의 얼만큼을 갚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충당 가능한 부채 규모를, 해결 가능한 부채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대단히 문제인데, 자리 지키고 있는 경제 관료들은 대개 1년 반 내지 2년, 길어야 2년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죠. 그 외저 얼마 전에 장롱 밑에서 나온 65억 원어치 금괴, 치매로 사망한 재력가, 사학재단 설립자라는군요. 네.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세금 물리고 또 그걸 훔쳐갔다가 잡히고, 또 스토리가 참 복잡하던데, 마늘밭 5만 원짜리는 여기에 비하면 애교입니까? 수호천사장님 견해 한번 보죠. 제2롯데월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555m인가 그렇죠? 그 초고층이 왜 123층인지 아세요? 신격호 회장 123세까지 장수하시라고 그런 뜻도 담은 123층이랍니다. 아, 정말인가요? 네. 사실 그렇다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네요. 네. 100분의 1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고층부는 지금 현재도 공사 중이고 층간 변위 때문에 계속 진동과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준공 후 영업하는 게 맞는데 너무 빨랐다. 수족관 누수하는 거나 빨리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이러다 삼풍백화점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함께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 몇몇 분께서 이강윤의 오늘 시그널 음악이 뭐냐고 물어오셨어요. 게시판으로도 그렇고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도 페이스북 이런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도 물어봤더니 스티브 바라캇이라는 사람의 Escape, 탈출이라는 뜻의 Escape라는 곡이랍니다. 스티브 바라캇의 스펠링도 필요하신가요? STEVE-BARAKATT라고 합니다. 스티브 바라캇의 Escape. 이런 곡이 있었군요.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시그널로 하는지 PD들은 참 재주도 많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참고해야 할 걸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눈 많이 오니까 지금 곳곳에서 뭐 조합원 모임도 있고 특히 충남 이쪽 그런 모양인데 교통 각별히 유념들 하시지요. 날씨가 기온이 급히 내려가고 있어서 제설을 한다 해도 곧바로 얼어붙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저도 오는데 평소보다 일찍 나섰지만 엉금엉금 했고요. 제가 아까 12.12를 20여 년 전이라고 그랬나요? 사도 요한님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79년이니까 35년 맞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윤재석 위원님이 먼저 와 계시는데 공대 출신이고 워낙 수학을 잘해서 셈에 밝으십니다. 35년 전이군요. 제가 이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순천에서도 지금 눈이 많이 온다고 애별리고 써주셨고요. 록 에이지스님, 오늘 조현아 씨의 대국민 사과는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쇼라는 느낌이 강하다. 진정성을 별로 느낄 수 없었다. 이런 견해 주셨습니다. 어제 얘기긴 한데 사랑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서초동의 옥화는 목사로 유명했던, 지금은 오 목사가 맡고 있고, 어제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 여기 얘기 나왔었죠. 그 사랑의 교회가 3천억 원 대형 교회당을 새로 신축하고 나서 출석하는 교인 수가 그 이전 3만 명에서 요즘은 한 17,000명 정도로 거의 반토막 아주 크게 줄었답니다. 그래서 뭐 흔히 10만 성도다 이렇게 밖으로는 얘기하곤 하는데 그건 완전한 허울이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견해를 주셨네요. 아마 이분은 뭐 거기 출석을 하거나 또는 교계 사정에 밝으신 분이 아닐까, 숫자를 이렇게 꼼꼼히 적어주신 걸로 봐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안성 IC 현재 상황이라고, 외로운 꽃게님. 와, 주차장이 벌써 다 됐군요. 눈발도 매우 굵고. 안성 IC면 여기 경부고속도로일 텐데, 네, 굉장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벌써 이렇게 교통 정체가 시작됐나요? 네. 자, 청취자 게시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챙기겠고요. 바로 국제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윤재석의 국제뉴스 비껴보기. 네. 아프리카에 다녀오시고 얼굴도 약간 검어지신 것 같고. 네, 좀 컨디션 회복 중입니다. 글쎄요,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그하고는 상관없죠. 에볼라? 네. 에볼라하고 상관없죠. 아직 애 보실 나이는 아니신 거죠? 예. 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가시기 전보다.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괜찮겠죠. 괜찮아지겠죠. 뭐. 그 땅콩 리턴 파문은 어디서 들으셨나요? 비행기? 대한항공. 아니, 그거는 귀국해서 들었죠. 아,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출연한 지가 언제인데. 예.
자, 며칠 전에 오프닝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 미 연방 상원이 CIA 고문 백화점 보고서? 근데 CIA 반발이 상당하다고요? 맞습니다. 존 브레넌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CIA가 강행한 일부 고문의 가혹성을 인정하면서도 네. 이 고문의 효과와 그 필요성 이것을 옹호를 했는데요. 필요성을 옹호했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브레넌 국장, 버지니아주 랭그리라는 데, 그러니까 워싱턴 DC 교회에 있는 CI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한적인 경우에서 CIA 요원들이 가혹하고 승인받지 않았고 혐오스러운 신문 기법을 사용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 전반적인 첩보 업무 과정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업무 기준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변명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스스로 세운 기준이 있다 이 말은 매뉴얼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고문은 해도 된다. 예, 나름대로. 그랬단 말입니까? 예. 근데 그걸 이제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IA에서 자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용인해 왔던 고문의 무슨 매뉴얼이나 수위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선진 신문 기법, 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줄여서 EIT라고 그러는데 네. 이 방법에 따라서 고문 행위를 받은 용의자들이 국제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작전 수행에 도움이 됐고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문의 신기술, 신고문 기법을 활용해서 몇 사람을 족쳤더니 효과를 봤다. 줄줄줄 정보를 냈고 그래서 좀 과한 점이 없지 않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작전에는 신고문을 통한 정보 취득이 대단히 도움이 됐다. 지금 그렇죠. 이 소리잖아요. 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 예. 이렇게 말하면 미국 언론들은 뭐라고 조집니까? 기다려봐야죠.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쓰네요. 예. 네. 그 CIA 고문 백태를 공개한 상원 정보위 놔두겠습니까? CIA 이러고 있으면? 예, 이 보고서 공개를 주도한 망구죠. 81세. 81세의 노장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브레넌의 해명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파인스타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브레넌 국장의 회견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입니다만 네. 빈 라덴의 사살로 이어진 핵심 정보는 EIT, 즉 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과는 관련이 없다. 보고서 378쪽에 이 점을 분명히 입증해주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상원위원장하고 브레넌 CIA 국장은 EIT가 테러 용의자들로부터 핵심 정보를 얻는데 기여했느냐를 놓고도 날카롭게 대립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레넌 국장은 EIT 기법에 의해서 고문을 받은 용의자들로부터 확보한 정보 중에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보고서는 핵심 정보를 고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EIT를 이용해서 테러 공격을 막았다. 제2의 9.11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을 막았다라는 그런 주장은 당치도 않다. 이런 얘기죠. 예. 말을 참 어렵게 하네요. 복잡하게. 근데 CIA 고문이 네. 그동안 우리가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했다. 일테면 호러 무비에 나오는 것들은 다 실제로 했더군요. 네. 러시안 룰렛이나 전동 드릴. 그다음에 심지어 항문 속에다가 글쎄, 직장에다가 물을 강제로 주입. 그렇죠. 그건 아주 그리고 예고됐던 내용에는 안 나왔던 내용들이죠. 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CIA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해명 없습니까? 잔혹상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소명을 하진 않았고요. 예. 브레넌 국장은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미국인들을 의도적으로 속이려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그렇게 변명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이 EIT 선진신문기법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무려 4년 지난 시점까지도 이 의회에다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 브레넌 국장은 이에 대해서 상원정보위가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CIA 관계자들과 소통할 기회를 갖지 않은 점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또 변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건이 넘는 인터뷰 보고서와 구두 서면 증언 등을 통해서 CIA 내부 의견을 이 보고서에다가 담았다. 이렇게 이제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그 질문하신 구체적인 고문 기법에 대해서 이 브레넌 국장의 소명은 없었습니다. 자꾸 말하기 싫겠죠. 그렇죠. 한마디라도 덜 하려고 할 거고. 아까 EIT라고 그러셨나요? 네. 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 그러니까 신기술 고문법. 네. 이것도 수입하려는 나라들 생기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미 어느 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이 선진 신문 기법을 많이 사용해 온 나라도 있던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어느 나라입니까?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 있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본 옆입니까? 그것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별 중요하지 않은 걸 그렇게 상상해 맡깁니다. 그러면 CIA 국장 브레넌. 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사회 같으면은 뭐 당장 바꾸라고 뭐 네. 여기저기서 굉장히 난리가 날 텐데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또 굉장히 그 냉정한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경질설이 약간 나오긴 하는데 대해서 조지 어니스트, 이 양반 다 알죠? 어니스트. 네네. 백악관 대변인은 브레넌의 경질설을 일축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 당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헌신적인 애국자로 믿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임을 한 번 더 주었습니다.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이 고문을 통해 수많은 테러 음모를 적발하고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이 브레넌 국장의 강변에 동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제가 국제뉴스의 뭐 달인격인 윤 의원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담대한 진보라는 정치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태제를 내놓으면서 그것을 또 일부 실행도 시켰고, 그래서 그렇죠. 오바마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색인종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오바마가 이런 고문 잔혹 보고서의 공개를 5년간이나 이렇게 유예하고 방해하는 과정에서 오바마도 상당히 이 공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처음에는 꺼려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 그 몇 가지 그 미국의 전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마가 민주당 정권이긴 하지만, 네. 미국의 정가가 이른바 군산복합체, 그리고 전국총기연맹 같은 그 보수 집단의 어떤 그 로비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민주당은 그로부터는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공개된 이 일련의 고문 사태에 대한 그 총체적인 그 사건은 네. 대부분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에 생겼던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정권 입장에서는 자유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의회에 또 그 나름대로의 그 힘겨루기랄까. 예. 그 다음에 아까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보 당국에 대한 신뢰나 정보 당국이 그 제대로 그 자세를 잡고서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과도하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의 그 사고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대통령으로서.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거나 그 부분은 조금 이해도 안 가고 그랬습니다. 그 오바마의 정체성은 뭔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현 정부라기보단 이전 정부에서 자행된 것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털고 간다는 점.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구분을 떠나서
그 정권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도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개를 끝까지 막았다가 어쩔 수 없이 떼밀려서 공개하는 듯한 오바마를 보고서 이건 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 뭐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지금 오바마하고 비교하긴 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가 예. 담대한 진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그 역사의 반동적인 40년을 후퇴시킨 정부니까. 근데 좀 그랬고요. 자, 그 CIA 고문 보고서 파문, 예. 뭐 영국이나 폴란드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 그리고 동맹국들로까지 어떻게 확산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가장 불거진 데가 폴란드인데요. 네. 폴란드 현지 언론은 10일 알렉산데르 크바니에프스키 기억하시죠? 크바니에프스키라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일기 그 출마할 때 미국이 밀었던 그 폴란드 전임 대통령인데 그런 거 기억 안 나시면 그런 거 기억하는 분은 근데 윤재석 위원 정도밖에 없어요. 누가 크바니에프스키를 기억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국 내에 CIA 비밀 감옥의 존재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예. 이 크바니에프스키 전 대통령은 그 지난 9.11 테러 이후에 폴란드와 미국의 정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서 CIA가 테러 용의자를 전쟁 포로로 대우하는 경우에 한해서 폴란드 내 시설에 억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또 이 내막을 보면은 거액의 돈을 또 미국으로부터 받은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쟁 포로로 대우하는 경우에 한해라고 했지만 CIA가 테러 용의자는 전쟁 포로로 대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그 돈 받은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시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이었습니다. 네네. 그런 거는 알 수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중재를 해서 이 폴란드가 수백만 달러를 CIA로 받고 난 후에 이제 그 태도를 좀 완화시켰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뭘 무마하려고 무슨 용도로 돈을 준 겁니까? 그때 뭐였냐면 그 2003년 폴란드 그 정부가 9.11 테러 모의자 중에 한 명인 칼리트 쉐이크 무하마드라고 있습니다. 네. 이 용의자를 폴란드 내 시설로 이송하려는 그 CIA 계획을 반대했는데 그 반대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주고 이제 이송을 갖다가 단행한 거라고. 이 용의자를 폴란드 내의 미국의 입김이 미치는 어느 곳에다가 비밀 감옥에다가 두기 위해서. 근데 폴란드는 그걸 반대하니까 말하자면 수백만 달러 자릿세 정도로 돈을 좀 줬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폴란드가 돈 받고는 동의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게 있었군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뭐 폴란드보다는 덜하지만 여기도 와글와글 하는데 이 보수당의 데이빗 데이비스, 이름은 데이비드고 성은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빗 데이비스 하원 의원이 토니 블레어 전 노동당 정권이 CIA 고문에 협력했는지의 여부를 가릴 중립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이끌 특별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정부죠. 보수당 정부가 하원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것도 뭐 만만치 않게 파문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예. 영국, 폴란드 이런 건 좀 상당히 뜻밖입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체코도 관련이 있고 뭐 그렇죠. 하여튼 그 유럽 지역에 역군데. 더군다나 돈 몇백만 달러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감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좀 별로 안 가죠. 그렇죠. 자, 그리고 북한 벌써 이게 1년이 됐습니까? 장성택 처형. 글쎄요. 12.12 사태는 35주년이고 네네. 장성택 처형은 1주년이 됐는데. 그날도 12.12였나요? 작년에? 그렇죠. 네. 뭐 북한 이 관련해서 특별한 동향 이런 거 좀 포착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장성택 수청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언급이 없이 전체적으로 북한 매체가 체제 선전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마침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가
북한 주장대로라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2012년에 광명성 3호 2호기가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결국 이것은 죽은 김정일과 현 김정은 체제의 성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부각시키는 건데, 광명성 3호 2호기는 뭐 제대로 진입한 거는 같습니다. 결국 이 광명성 발사 성공이 김정일 애국주의가 안아온 민족사적인 대승리, 그리고 우주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한 역사의 포성이라고 치켜 세움으로써 2주년 기념식을 갖다 또 거하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이 김정일 3주기 추모 분위기 조성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관계로 예. 다른 뭐 기사는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김정일 사진을 상당히 많이 실었습니다 보니까. 네. 김정일 3주. 간지에다가. 네네. 네. 간지라는 것은 그 신문 속지. 속지죠. 네네네. 오래간만에 들어보시면. 예. 아니 또 그 용어를 모르시는 예.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알려드려야죠. 이게 이 한 직종에 오래 계신 분들은 입에 붙어 있는 그렇죠. 그거가 너무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모르시는 분은 저게 뭐지?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고 중국하고 베트남 여기 뭐 지금 남중국해의 그 영토 분쟁 놓고 계속 첨예하게 대립해 왔는데 네. 이번에 섬을 놓고 또 한번 이렇게 뭐 충돌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지금 센카쿠 열도 디아오이디아오를 놓고는 일본하고 이제 충돌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샤군도하고 난샤군도는 뭐 베트남을 비롯해서 필리핀 등 여러 나라와 지금 충돌 내지는 그 분쟁이 있는데, 네. 오늘 베트남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중국이 이 파라실 군도, 그게 시사기 군도입니다만 네. 서사군도라고 한자로 쓰는데 서사. 예, 서사군도인데 번역서에 아마 모래사. 모래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암초 비슷한 거, 네. 그죠? 약간의 모래성 같은 거죠. 이거 등 남중국해 분쟁 도소와 인접 수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제를 했는데 네. 이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특히 중국이 베트남의 주변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남해구단선이라는 것은 남해, 그 남쪽 해역의 구단, 우리가 1, 2, 3, 4, 5, 6, 7단 네. 구단할 때 구단선을 선포하고 여기에 포함된 해역과 해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걸 철저히 배격한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황사 등에 대한, 황사라는 게 시사군도를 또 이렇게도 일컫는데 네. 주권과 권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거듭 역설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여기 베트남하고 뭐 무력 충돌, 항공기 이런 것들도 막 전진 배치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베트남이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중국하고 붙으면 뭐 굉장히 그 열악하죠. 열악하지만 일종의 국제적인 그 이슈로 네네.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국지전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그러니까 거지 국지전을 않습니까? 반드시 어떤 그 포성이 오가고 포격이 오가고뿐만 아니라 그 일단 발진을 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이것을 국제 분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게 좀 급한 쪽에서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죠. 이런 군사 접촉, 군사 충돌을 예. 시도하곤 하는 거죠. 여기도 시끌시끌하겠네요. 근데 중국은 예. 일본하고도 지금 그렇고 있고 베트남하고도 그러고 그러면 또 다른 데 없나요? 스프레트리 군도, 이 남사군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 등 그 지역 해역에 여러 나라들이 8개국인가가 그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단순하게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이슈죠. 그러면 이 관련해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 그 근거나 내용은 뭡니까? 그거에 뭐 역사적인 그 고래로부터 내려온 자기 뭐 주민들이 가서 뭐
상륙을 했다거나 예. 어선들이 정박을 했다거나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준 기지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곳곳에 화약고들이 많이 널려 있군요. 예. 네, 12월 12일 금요일. 어쨌거나 뭐 아프리카 가서 예우는 잘 받고 오신 거죠. 예우를 할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고 온 거니까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인이 갔으니까 뭐 강력급 예우는 받아야겠다. 그런 건 없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국제뉴스 뵙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죠.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국제뉴스 브리핑 비껴보기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보름간 박지만 회장, 박근혜 네네. 대통령의 동생, 이번 문건 파문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고 기자들하고도 일체 접촉을 안 하더니 네. 이제 뭐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좀 마음을 바꾼 모양이죠? 이대로 있으면 결국은 어제 잠깐 전해드렸던 그 이른바 이 박지만 본인과 네. 이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조홍천 전 비서관을 포함한 7인 모임 이쪽이 허위 사실을 문서로 작성을 했고 이 작성한 허위 사실이 이 적시된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몰고 가는 듯한 예. 그런 기류를 이제 가만히 뒀다가는 결국은 자기가 다 덤태기를 뒤집어 쓰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허. 지금 오늘 세계일보와 한겨레 신문이 동시에 전한 내용을 보면 예. 이 문건 파문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하고 지난 5월 달에 이 박지만 회장이 만났었고 그 자리에서 이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된 내용을 이제 검찰에 박지만 회장 쪽에서 제출했다. 예, 이렇게 지금 한겨레 신문은 보도를 했고 세계일보는 그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 세계일보가 이 두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보도했던 내용, 그러니까 이 박지만 회장 쪽에서 이 청와대 문건이 100여 쪽 이상 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에 이 박지만 회장 주변 인사들, 심지어는 그 박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사생활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건 유출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걸 이제 청와대에 박지만 회장이 전달하겠다, 알리겠다. 그리고 이게 청와대 자체적으로 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 문건이기 때문에 유출 문제가 제대로 안 밝혀질 수도 있으니 예. 이 국정원 쪽에도 내가
좀 부탁을 하겠다, 요청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대화를 나눴던 거를 이제 오늘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도 보도가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박지만 회장 쪽에서 이제 검찰에 이 녹취 내용을 이 제출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 조홍천 전 비서관이 이 주도한 7인 모임, 그리고 거기에는 이 박지만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모 씨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까지 포함한 이쪽이 허위 사실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를 유출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면 이 박지만 회장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서서히 좀 상황을 뭐랄까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 어쨌든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는 표출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네. 정윤회 씨하고 뭐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바로 읽히는 거고, 최악의 경우 또는 뭐 일이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면 친누나와 대결하는 모양새로 결국은 가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윤회 박지만 회장이 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아주 새롭다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세계일보를 통해서 지난주에 대체로 가닥이 보도가 됐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 얘기라는 거는 결국은 세계일보 보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근거 일시 보도가 됐던 거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이 7인 모임 쪽으로 이 모든 뭐 의혹에 몰고 가는 것은 몰고 가는 모든 의혹에 뭐 이렇게 진원지로 몰고 가는 그런 거는 안 된 건 아니냐라는 일종의 좀 의사 표시.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지. 이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박지만 회장이 뭐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수순을 밟아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겠죠.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누님이고 또 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고 한데 거기까지야 가겠습니까만 일단 박지만 이직으로 회장하고 문고리 3인방 이안정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통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이 3인방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렇다면은 이 3인방 처리 문제를 놓고는 박지만 씨가 대통령과 좀 궤를 달리하고 직접적인 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3인방 처리 문제 또는 3인방에 대한 신임의 강도, 정도 이런 것을 두고는 조금 좀 대통령과 박지만 씨 사이에 뭐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그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를 하고서 이 청와대 3인방 중에서 한 명 이재만 총무비서관 혹은 이제 뭐 일설에서는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3인방 모두를 한꺼번에 내보내기는 힘들고 다만 한두 명 정도는 당분간 조금 도의적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속도를 내서 검찰 수사에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잘못한 게 없지만 도의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절차를 그러니까 청와대는 좀 빨리 밟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누구 하나쯤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청와대에서도 할 건 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끝내고 싶어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일단락을 짓고자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7인 모임 뭐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갈 가능성, 그리고 검찰도 지금 수사 여부를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의 의중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기보다는 이 정윤회 씨나 혹은 이 청와대 3인방, 그러니까 지금 박지만 회장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세력들 내에서 좀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하게 좀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박지만 회장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그 녹취록 내용에도 보면 이 당시에 5월 달에 이미 문건 유출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어쨌든 나중에 네. 역으로 역추적해서 확인한 결과에 보면 박지만 회장이 청와대 쪽에 그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청와대에서는 안 했잖아요. 뭐 사실관계는 뭐 대체로 파악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대통령한테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감안을 하면 박 대통령과 이 박지만 회장 쪽과 좀 척을 지고 있는 이쪽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주 똑같은 궤를 그리고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만 이직그룹 회장 검찰에 나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검찰 주변에서는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뭐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건을 제출했다면 통상 검찰은 제출받은 문건 그게 증거건 자술서건 견해건 참고자료건 불러다가 환문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수사의 원칙도 맞기는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 수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이 고소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서면조사조차도 지금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예. 그렇게 갈지 뭐 장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 주 초반 그리고 세계일보 기자들 부르는 문제도 남아 있고 하니까 네네. 그 녹취록 관련해서 박 회장을 부를 수도 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거야 뭐 그럴 가능성은 뭐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초동 마음이니까 결국은 그렇죠. 왜 안 부르냐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어? 왜 안 부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결국 뭐 부르고 말고는 그쪽 마음이겠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 얘기가 한동안 뭐 좀 잦아 들어서 완전히 꺼진 불인가 했는데 왜 또 이 국면에 이런 얘기 나오죠?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살짝 떠봤다? 이 뭡니까? 오늘 박영선 의원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네. 전당대회 관련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친노 비노 구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원칙적인 얘기긴 한데 그 얘기 끝에 네. 그렇게 가면 제3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예. 전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 이제 한번 뭐 사퇴 파동이 있고 나서 뭐 탈당 얘기 뭐 어쩌고 나오면서 이제 신당 얘기도 좀 거론이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조금 파장이 좀 커지는 건데 글쎄요, 그 박영선 의원이 그 얘기까지 왜 했는지 뭐 실제로 이제 신당 부분에 대한 밑그림이 있는지 뭐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야당이 이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서 별다르게 좀 대응을 못하고 있다, 잘 못한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와중에 이런 얘기가 또 내부로, 내부를 향한 이런 얘기로 뭐 좀 접점을 흐릴 이유가 있었을지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나저나 이 타이밍에 박영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 또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한다. 이거는 조금 글쎄요. 그러니까 큰 지도자라면 지금 뭐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디로 당력을 모아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 기자 한 1분쯤 시간 됩니까? 네네. 네, 아니 지금 뭐 마감 어떻게 되나 싶어서 조간 기자들하고는 이게 늘 신경 써 드려야 하는 저의 부분이니까. 마감은 일찍 끝났고. 아, 그랬어요?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아이고, 그런 것 같아요. 기침을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1분만 물어볼게요. 아니, 1분 정도만 있으면 돼요. 요즘 뭐 찌라시들에 대해서 하도 많은 말들이 있고, 뭐 이전에도 몇 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찌라시가 뭔 줄은 아는데, 기자들도 일일 보고 또는 정보 보고라는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증권가를 중심으로 떠도는 이른바 찌라시와 일간지 기자들, 언론사 기자들이 내부에다가 올리는 정보 보고의 유사성과 비슷한 점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씩만 좀 정리해 주실래요? 우리 청취자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뭐 유사점이라고 하면 제가 사실 그 증권가에서 정보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풍문으로 들은 것밖에 없고. 예. 그리고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영화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듀라시라는 영화도 개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 좀 비슷하긴 하던데, 전반적으로 보면, 유사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들을 취합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단순 취합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최선의 확인, 이런 것들을 거쳐서 좀 정리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유사점과 차이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증권가 정보지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별로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그냥 함부로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증권가 정보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아주 근거 없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은 또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증권가 정보지라는 것도 한두 명이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가공이 일부 되기도 하고 또 서로 짜맞추다 보면 사실관계가 또 그림이 그럴듯하게 그려지는 경우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이 증권가 정보지, 이 언론사 기자들의 이 정보 보고도 비슷한 건데 결국은 A부터 Z까지를 다 있는 사실관계 팩트만을 모아놨다고 보면 좀 무리한 거고 다만 그것을 참고 자료로 해서 상황들을 좀 볼 때 참고하는 그런 정도의 자료라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것 중에 사실 묵은인 것보다는 좀 과장되거나 이런 게 좀 많고 기자들 정보 보고는 그에 비해서 훨씬 좀 정연시키고 기사 단계로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확인은 거쳐서 위에 올린다. 이런 차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정보를 만지는 사람들은 늘 피곤하고 좀 그런 건 있어요. 자, 말씀하세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기무사에 근무하는 분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숱하게 돌아다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정보도 특정한 이 팩트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는 사람, 또 처한 입장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고 싶은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만큼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래서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사심없이 판단하는 그 능력이 사실은 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제1 덕목인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보면 기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조금 한 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고 대신 이제 사설 정보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거기서 조금 덜한 경우가 있죠. 그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분류와 판단이 결국 정보의 가치를 정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네, 감기 빨리 나으시고 주말에 좀 쉬시고 월요일 날 다시 연락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후보님 말씀은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니 이명박 정부 때 바깥 등록금 안 해도 괜찮았다. 그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이명박 정부 때 바깥 등록금 실천 안 했냐라고 하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그랬죠. 참여정부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속 지켰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참여정부 때까지 등록금이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이 대두된 것이죠. 그랬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설계수명 이후에 연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라면은요, 그 확실하게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또 발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지를 하고 확실하게 다 조사가 끝나서 안심을 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저는 확고하게 할 거예요. 이미 발생했던데요? 이명박 정부가 그 오랜 성과들을 다숨에 딱 까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박근혜 후보는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됐다는 말. 2년이 지나고 그의 측근, 이제 오가 말하는 대통령의 자질. 현 정권이 옛날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 그 중에서도 유신 독재 권력에 대한 향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정권이 요즘 하는 거 보면 권력의 독점을 넘어서 권력을 사유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나오면 그냥 우리가 흔히 속어로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소리지, 공식적으로 그 용어가 더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용어는 아니죠. 지라시가 됩니다. 언니 부음이 자체가 실세로 그러니까 지라시로 진돗개라고 그러고 지라시로 또 어제 그 소위 이선 실세라고 하는 정윤회식 들어가면서 무슨 불장난 국민들 앞에 저 문제로 제가 참 부득이해서 저 문제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불장난에 가든지 문장난에 가든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적폐의 결정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들어가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청취자 게시판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박영선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만 가지고도 많은 비판적 견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타이밍과 현 국면에서의 본인의 언행, 이런 것들이 미칠 파장, 이런 걸 좀 고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들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총선 공천 여부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가능성 경우의 수야 있겠지만 설마 그렇게 하려냐 싶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낸 정도의 캐리어라면 전당대회가 2월 8일 치르게 될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 좀 길게 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는 김박 남매, 김한길 플러스 박영선, 이런 견해도 주신 바가 있고요. 네, 아무튼 느끼는 정치적 정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말이라 여러 가지 모임들 분주하시겠지만 몇몇 열혈 청취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께서 좀 얘기를 주셔서 조촐하게 이강윤의 오늘을 특히 좀 아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 형편이 되시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네요.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방송을 마치면 7시니까 7시쯤 합정동, 서울 합정동 국민TV 사옥에서 모여서 이 근처에서 간단한 소주잔이나 한잔 나누면서 올 한 해 얘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지금 12월 26일 날짜는 메모를 좀 해주시고요. 장소는 추후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근처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나와서 얼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간은 지금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 측의 동향이 이제 새로운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조응천 전 비서관 역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확실한 액션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오늘 오전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관련을 다루고 있는 기사 한 대목을 먼저 들으시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들으실 기사는 청와대가 문건 유출을 조작하려고 문제의 오 행정관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조응천 전 비서관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어제 청와대 3인방이 나를 문서 작성과 유출 주도자로 지목하고 있는데 정윤회 씨도 검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말했다. 나는 정 씨가 그들과 대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의 핵심 당사자이자 현재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검찰이 이번 파문의 최종 책임을 자신에게 물으려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그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윤회 씨 국정개입 보고서에 언급됐던 청와대 3인방과 정윤회 씨의 관계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응천 변호사가, 호칭은 조응천 변호사라고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가 한겨레하고 한 단독 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특히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모든 개개인은 자기 위주에서 진술할 수밖에 없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조 변호사가 이 건으로 해서 검찰의 또 다른 소환, 그게 뭐 피의자이건 참고인이건 간에 불러서 가서 수사는 아닙니다. 일단 조사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 한겨레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진술을 할지 또는 법을 아주 잘 아는 분이니까요. 언론사와 통화를 하는 것과 수사기관에 가서 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 중에 얼마를 바꿀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겨레 기자와 조 변호사가 나눈 통화 고선에서만 얘기를 하고 하지 그 더 이상 이 국면에서 이 민감한 사안을 두고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조 변호사가 그 한겨레 기자하고 통화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현 청와대의 이른바 3인방이 정윤회 씨와 한 몸이 돼서 마치 유신시대 윤필룡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부도덕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누군가가 불장난을 했다. 그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 불장난에 맞춰서 춤춘 사람들은 누군지 밝혀지게 될 것이다. 자기 입으로 밝히겠다. 밝히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겠다. 뭐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말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윤필룡 사건을 모르는 분이 계실 테니까 잠깐 언급을 하면 지난 1973년 그러니까 유신 체제가 막 시작된 대단히 엄혹한 서슬퍼런 그 무렵이었죠. 1973년에 뚜렷한 증거 없이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10여 명을 구속하고 30여 명이 군복을 벗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덮어 씌웠던 사건이다 이 말이죠. 윤필룡 사건은 뭐 그런 거에 대표적입니다. 당시 윤필룡 씨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런 뭐 청와대의 2인 강력한 실세 그런 얘기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실각하게 되죠. 지금 조 변호사가 윤필룡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문서 작성 및 유출의 당사자 또는 뭐 범인이라고 뭐
그게 형사소송법이나 대통령 기록관리물법 또는 공문서 관리법 이런 것들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는 변호사들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범인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겠네요. 그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자신을 타겟으로 해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호에 나선 것이고 그래서 윤필용 사건도 비유를 한 걸 겁니다. 조 변호사는 또 정윤의 문건이 세계일보에 보도된 이후 진행됐던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조사를 겨냥해서 오모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행정관입니다. 그 뒤에 청와대를 나왔다가 4개월 뒤인 8월 달에 다시 청와대의 홍보수석실로 옮겨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대통령 비서실 캠프 출신이고, 대선 캠프 출신이고. 그 오모 행정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문건 작성과 유출 전반을 조 변호사가 주도했다. 이런 내용의 서명 날인하라고 강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지금 양천, 그 양천은 박관천과 조응천의 그 천을 두 개를 따서 양천 모임, 그리고 또 7인 모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 어제 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청와대가 이리저리 짜맞춰서 만든 시나리오고 조작이다. 지금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 전 행정관이 왜 중요하냐면 조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나온 뒤인 5월 말과 6월 초 사이에 조응천 씨가 개인적으로 조 변호사가 문서 유출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이 과정은 조금 지금 불투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박경정에게 문서 회수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빠져나갔다는 걸 알고 뒤늦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취합을 하고 찾아가지고 오 전 행정관에게 줍니다. 이것을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인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에게 줘라. 근데 이 정호성 씨가 조윤회 씨하고 조금 좀 사이가 특히 안 좋다, 조금 안 좋은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응천 변호사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그런 분위기나 기류를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근데 전달이 됐는데 청와대는 별도의 조치나 조사 이런 거 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작성 및 유출의 그 당사자들이 박관천, 조응천 이 라인이라면 청와대가 잘 하는 것처럼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정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검찰에다가. 그런데 수사 의뢰는 안 하고 결과 보고서만 참고자료식으로 검찰에 주었다 이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조 변호사 자신이 정식으로 청와대를 반격하는 게 두려워서 조응천 라인에서 문서가 작성됐으면 물론이고 그건 사실이 확인이 됐죠. 유출된 것도 그 라인이다, 일 것이다 라고 냄새만 언론에 살살 풍기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게 지금 오늘 오전까지의 조 변호사의 입장이자 반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이 됐었지만 또 조응천 씨, 조 변호사 이런 말도 하죠.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회장과 관련해서도 당시 문건을 입수했던 세계일보 기자하고 박지만 회장이 이런 게 지금 그 정윤의 문건입니다. 이런 게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기자하고 박지만 씨가 나눈 얘기를 나눈 얘기를 녹취록으로 작성을 했고 이것을 최근 박지만 회장이 검찰에 제출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서 유출 또는 이번 문건과 자신은 무관하거나 이건 정윤회 측에 뭐가 있는 거지 자신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검찰은 물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이것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는 말이 수사 돌입 첫날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응천 변호사와 박지만 회장이 이런 식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점에 이르른 오늘 검찰은 조응천 변호사와 청와대 사이에서 결단을 이제는 내려야 할 겁니다. 적어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있는지는 어차피 그건 인간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건의
물줄기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거짓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홍천 변호사가 거짓말이라면 그게 자신이 있다면 검찰은 조 변호사를 피의자로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처벌이 가능한지 무슨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결정하면 됩니다. 중앙일관지 하나를 상대로 단독해서 이런 인터뷰를 할 정도면 적어도 뭐가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인터뷰가 거짓이라면 조홍천 변호사는 그걸로도 매장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한 말이라면 검찰은 이걸 팩트로 인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진실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으면 진실게임은 끝까지 가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도라 박스는 이미 열려버린 것이고 지뢰의 윗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밟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뢰의 윗부분을 밟은 사람이 정윤회인지 조홍천인지 박관천인지 또는 다른 사람인지 다른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뢰의 윗부분이 밟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발을 떼면 그 지뢰는 터집니다. 그러면 지뢰를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뢰 위에 사람을 세워둘 건가요? 언제까지 세워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세워두고 그 상태로 이 사건이 봉합되리라고 설마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정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므로 저는 오늘 뉴스행간의 결론 삼아서 이제 공은 다시 청와대와 검찰로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스행간이었습니다. 역사적 날인 12월 12일 그리고 이번 주엔 금요일이기도 한 한 주의 마무리 되는 날입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